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원 가정학과 전문의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침만 했는데 골절, 그래서 노년 골다공증, 골다공증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화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노년 골다공증을 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뼈에 뭐가 많다? 구멍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뼈를 구성하고 있는 안에 밀도가 이렇게 구멍이 많아지면서 그 감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뼈 역시 약해지면서 결국에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골밀도 검사를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시행을 했을 때 그 수치가 낮아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골밀도 측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노화입니다. 골을 이루게 되는 무기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 전반적인 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에게서 해당이 되지만 이제 폐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경 연령을 살펴보면 대략 50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 49.7세로 이제 올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폐경에 들어서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성에게서는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의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이 호르몬이 여성에게서는 떨어지게 되니까 뼈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뼈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구멍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골다공증뿐 아니라 모든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모든 것에서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짜게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실 수 있는 커피,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들인데요. 뼈를 구성하는 물질인 칼슘의 섭취, 드신 그 칼슘이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장에서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장에서의 흡수, 그다음에 소변으로의 배출을 이런 카페인, 술, 그다음에 그 소금, 이렇게 짠 음식들을 통해서 먹은 것들이 결국 소변으로 다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나는 열심히 먹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짜게 먹는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칼슘이 사실 내 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의 치료를 받아서 이제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그 밖에 내분비 질환에서 쿠싱 증후군, 갑상선 중독증, 부갑상 기능 항진증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내려진 이런 질환들은 실제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골량을 낮추고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노화나 폐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저런 질환들이나 약제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는 좀 더 일찍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노화나 폐경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저런 질환이 없는지를 살펴를 보게 되고 이제 그때 감별을 해서 치료가 돼야 골밀도도 이제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이제 뼈의 양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20, 30대. 충분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골밀도를 사실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아름답기 위해, 예쁘기 위해 이제 체중을 감량하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운동도 이제 적절하게 하지를 못하면서 이 최대 골량이 시작지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30세가 넘어가면 최대 골량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모두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0대 폐경기에 들어서면 여자는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폐경기에 들어서게 되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해서 골밀도를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소실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오르는 거 없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왜 이렇게 관심도가 높고 꼭 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낙상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뼈가 다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시력과 청력,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넘어질 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동작들에서 부자연스러운 이제 관절의 꺾임이나 이런 자세들로 인해서 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다쳤을 때 뼈가 튼튼하다면 뼈의 골절이 심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유리병 같이 약하면 이제 와사삭 깨져버리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50세 이상에서 성인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여자는 한 34%,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남자는 한 10명 중에 실질적으로 7%니까 100명 중에 7명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골다공증은 낙상, 그다음에 낙상에 이어서 골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악순환 때문에 지금 중요한데요. 50대 여성에서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에 노출된 확률을 보시면 약 60% 정도가 됩니다. 골절이 어디 뭐 여행을 가셨거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 안에서 뭐 거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뤄진 경우가 많거든요. 골다공증 골절은 대부분 척추와 고관절, 허리 쪽 이쪽 관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위의 골절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위가 말하자면 골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독립성을 잃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도 굉장히 좀 어려운 축에 속하고요. 정형외과 수술 축에서도. 그리고 회복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사실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워커나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까지도 이제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이렇게 1년 내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뭐 단순히 수술 후 부위의 감염으로 인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독립적 생활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실제 와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누워 있으면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이제 저런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3년은 5명 중에 1명, 약 20%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7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이 골다공증인데요. 50대, 60대, 70대를 보시면 약 2배씩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남자는 그것보다는 훨씬 유병률이 낮지만 역시 2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물론 이제 여성에게서 좀 더 높지만 여성뿐 아니고 남성도 이제 노인에게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질환이 되겠죠. 골다공증이 진단이 돼서 치료를 잘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그 건수를 보니까 2008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자료가 뭐 남자는 6만 건이지만 여자는 한 21만 건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4% 정도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에게서 오게 되는 그런 취약성 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늘어나고 있다. 역시도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다면 이런 골절의 위험도도 높아지므로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은 특히 뼈의 강도가 약해진 65세 이상에게서 그 골절이 높고요. 실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에 의하면 2명 중 1명은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특히 낙상이 주거지에서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따졌을 때 이제 미끄러지거나 이제 앞에 놓인 그 사물이나 장애물을 못 봤을 때, 특히 막 주차장 이런 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넘어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적극적인 골다공증 관리, 즉 낙상도 주의를 해야 하지만 낙상을 했을 때 오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골다공증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를 보시게 되면 하늘색 부분이 손목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손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손목이 많이 발생할까요? 저희도 이렇게 순간 압차하면 뭐 벽이든 바닥이든 옆 사람이든 이렇게 딱 잡게 되잖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골다공증의 그 유병률이 높아지는 60대, 70대를 보시게 되면 고관절, 그 다음에 척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들의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골절이 돼서 치료를 받았던, 아니면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는데 또 낙상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낙상을 첫 번째로 경험하셨던 분 중에 4분의 1이 다시 또 재낙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골절이 되면 재골절의 위험이 3배, 또 골절이 되면 10배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낙상도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또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골절도 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손목 골절뿐 아니고 척추 골절과 대퇴 골절이 부러지게 되면 사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대퇴 골절 이 부위는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회복도 오래 걸리는데요. 수술을 할 컨디션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워 있음으로써 요양원이나 그 밖에 이제 다른 시설에서 장기간의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오게 되는 우울감이나 이제 기분 장애, 그다음에 당연히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근육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면역력도 감소하면서 폐렴이나 요로감염, 그 밖에 감염성 질환의 노출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질환들을 한 번씩 겪고 나면 100%로 다시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 다음에는 노화로 인해서 이제 점차 생체 기능은 저하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뭐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진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나 다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말로 필요로 하신 분들 대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이라는 것이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이거나 폐경이 시작된 여성은 현재의 골 밀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이제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작점을 기점으로 점차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7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남성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가 되겠고, 성별도 되겠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 갑상선 질환이나 스테로이드 복용력, 그다음에 이전에 내가 낙상을 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골절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10년 이내 골절 위험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척추골절이 약 3% 정도 위험도가 높다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치료를 개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본인이 어떤 되게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 생각을 해도 무리한, 그다음에 낯설은 그런 동작을 통해서 과하게 이제 신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뼈가 순간적으로 이제 부러지는 이런 취약함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 유전 되게 중요합니다. 가족증,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이것도 중요한데요. 최근 키가 작아지신 분.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그 높이들이 이제 다 붓고 또 좁아지면서 키가 점차 줄어드는 거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좀 크다. 1cm 이상 크게 이렇게 난다. 이렇게 되면 또 받으시는 게 좋겠고. 요새는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계획하는 분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이제 이런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야외활동, 운동, 영양 섭취 부족한 분들은 이제 사실 골다공증뿐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골밀도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학회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골밀도 검사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 뼈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병원, 그 밖에 보건소 이런 곳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잠깐 누워서 진행됩니다. 특별하게 방사선량이 엄청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들여서 바로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오셔서 검사를 하실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54세, 66세 여성은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제공합니다. 54세는 사실 폐경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에 폐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안 돼도 저 54세에 오셔서 좀 골밀도 위험도를 판별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골밀도란 어떤 것이냐? T-스코어라는 이런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골밀도는 단위당 몇 그램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골밀도를 들으시면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오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점수화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상의 기준은 말하자면 나와 같은 나이, 동년배의 여성의 골밀도가 아닙니다. 30세 때 젊은 여성들의 가장 높은 최대 골량의 평균치를 기점으로 나는 마이너스 몇 점인가를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평균에서 내가 2.5 정도보다 더 아래로 이제 낮은 경우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당이 되면 T값을 보는 것이고, 여기서 특히 마이너스 2.5 이하다 이러면 골다공증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는 골감소증이어서 골다공증으로 언제든 갈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스코어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가 이제 궁금하실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치료제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골 흡수 억제제가 있고 골 형성 촉진제가 있습니다. 약은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기전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는 근데 실질적으로 흡수는 아니고 오히려 파괴하는 겁니다. 골을 파괴하는 세포가 있고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는데요.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저희가 막아야죠. 뼈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 세포를 촉진을 시켜줘야 뼈를 좀 더 잘 만들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처방이 되었던 약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먹는 약이었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강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척추에 좀 더 유리한 약도 있고요. 그다음 고관절에는 효과가 없는 약도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나는 척추가 더 나쁘다, 아니면 나는 골반뼈 쪽이 더 나쁘다, 이거에 맞춰서 사실 치료제를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고 데노수맙, 이거는 2016년도에 국내에 승인이 됐고 이미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벌써 15년 전에 됐고 그 효과가 지금 10년을 넘어서 이제 보고가 돼서 굉장히 좋은 약제 중 하나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되겠고요. 맞는 데 있어서 부작용은 보고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많이 또 선호하는 약이시고, 무엇보다 이제 다약제, 약을 이미 5가지 이상 다른 질환을 진단받아서 이미 먹는 약이 많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좀 선호하는 약 중에 하나가 되겠고,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 좀 더 강력한 주사 제제인 데노수맙을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최근에 출시가 됐고, 로모소주맙은 우리나라 2019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이 약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뼈의 파괴도 억제하면서 구멍이 난 곳에 뼈를 좀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사실은 더 좋겠죠. 하지만 효과는 좋은 대신 이제 보험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도 65세 이상, 그다음 비스포스포네이트 1년 이상 썼을 때 치료 효과가 없어야 되고, 골절 부위도 두 군데 이상, 이런 식으로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롭지만 정말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환자분도 동의를 하시고 진행이 되면 비급여로 해서 처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딱 평생에 걸쳐 1년만 투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약을 처방을 가셔서 이제 다음 외래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쁘실 수도 있고, 뭐 긴장을 담그셨어야 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의 연속성이 끊긴 것이고, 기대하는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치료가 갑자기 끊겼고 그 전에 어느 정도 뭐 그 약을 먹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저희가 사실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다시 또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도 더 들었고 골절의 위험도 또 높아졌고 또 다른 유병 질환들이 있으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데노수맙 이런 약들, 그다음에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는 6개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좋은 대신에 딱 6개월용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나면 바로 떨어져요, 효과가. 이게 좋은 약이래 이래서 맞고 막 1년 뒤에 막 한참 뒤에 오셔가지고 그러시면 뼈의 밀도가 전혀 또 증가 없이 그대로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뼈가 다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점차 떨어지는데 그 속도를 저희가 낮추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사실은 평생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고드리고,
실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도 3년에서 5년 약을 먹으면 휴약기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랑 상의를 해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골밀도 검사를 하면서 약을 잠깐 쉬는 것이지 치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랑 이제 그런 라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치료를 평생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랑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좀 잡고 이제 마음이 가는 주치의와 함께 뼈의 건강을 지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칼슘의 흡수에 저하가 되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담배는 이 이유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술은 사실 하루에 한두 잔이 아니고 주 3일 미만이어야 되고 무조건 소주 반병 이하, 뭐 맥주도 뭐 한 컵이 이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걸 권고하고요. 드시더라도 정말 적당량, 취하지 않는 선에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도 분명 본 것 같은데 막 어디서 부딪히고 막 이렇거든요. 저 낙상은 정말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잠깐 삐끗 아닙니다. 내 몸에서 뭔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낙상이 일어난다면 진료를 꼭 한번 받으시는 걸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가 뼈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골다공증을 진단받지 않은 골감소증 환자분들에게 저는 이 두 가지를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지만 그게 칼슘이 부족합니다. 그 양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것으로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D는 사실 뭐 햇빛 많이 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40분 정도를 바깥에서 매일 쐬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면 당연히 안 되고 모자 안 쓰셔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어렵고 바쁘시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 버섯 이 종류가 있고 사실 나머지는 다 약재로 사실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법인데요. 현재 척추골절이 있거나 그 밖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서는 무리한 운동을 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실리는 운동, 이것도 강도가 좀 다른데 약한 강도로는 천천히 걷기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간 강도로는 조깅이 있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거.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척추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무거운 짐 들어 올린 이런 허리에 뭔가 무리가 가게 하는 건 당연히 하지 않으셔야 돼요. 척추를 압박하는 운동은 피하시고 근력 강화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이게 가장 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스쿼트 운동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척추를 바로 펴고 이제 무릎이나 이런 거를 굽히는데 이것도 조금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벽에 대고 하셔도 돼요. 벽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뭔가 좀 푹신한 것 깔고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팔굽혀펴기를 벽에서 서서 하시는 방법도 많이 권합니다. 꼭 밑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척추를 보호해주는 근육들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로 하는 운동.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발 뒤꿈치 들어 올리는 거, 앞 들어 올리는 거, 런지 운동 이렇게 같은 자세에서 힘주고 버티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역시 중요하다.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잘 드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하고 나서거나 그다음에 뭔가 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뭔가 사골, 뭐 설렁탕 뭐 이런 뼈를 곱게 갈아서 만든 뽀얀 국물을 드시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네. 실제 사골국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의 뼈를 갈아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끓였으니까 거기서 뼈에서 나오는 칼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인 인이 있어요. 인산이 있는데 문제는 이 인산은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칼슘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배출이 됩니다. 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골국이 우리 몸에 좋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골국 그냥 안 드시고 소금 쳐서 드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 칼슘 또 배출시킵니다. 요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골국은 지방이나 지질 이런 것들도 함유가 꽤 많기 때문에 드시는 거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골 밀도가 감소하는 질환이어서
뼈 내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골관절염이라든지 척추 협착증, 디스크, 그밖에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실제 척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게 되는 모양의 변화라든지 그러면서 눌리게 되는 신경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저림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보행에서 불편함이 오고 통증이 오고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또 넘어졌을 때 다치게 될 확률도 사실 높아지는 것이죠. 선생님, 골다공증 약 복용하는 사람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요 3개월간 약을 중지하거든요. 피트니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 환자분들께 이제 약제 치료를 시작을 하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턱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척추와 골반뼈가 안 좋은데 턱뼈는 튼튼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취약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단순 발치나 이런 것이 아닌 임플란트는 턱뼈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뭔가를 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약을 보시게 되면 뼈를 파괴하는 걸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뼈를 보호해주는 골막 같은 거를 형성을 하는데 이미 이제 임플란트를 통해서 그거를 벗기고 구멍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덮어버리면 거기는 괜찮을까요? 실질적으로 구멍이 난 곳에는 사실 뭔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이제 그렇게 약제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 이제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는 턱뼈 괴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제를 반드시 드실 때는 말씀을 드려요.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다행히 대부분의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임플란트도 또 출혈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고 먹고 있는 항응고제나 혈전제 이런 것들을 먹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골 감소증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되죠? 일단 T-스코어 기준 마이너스 1.7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의 전 단계죠. 그러면 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투여를 시작할 것이냐, 골절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내원을 하셨다 가정을 하게 되면 연령, 성별, 유병 질환이나 그밖에 이제 골절력 이런 것들을 다 판별을 해서 이게 굉장히 높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1.7에서 치료를 시작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차성 골다공증,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질환이 있지 않다면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관리가 칼슘과 비타민 D 이런 약제를 이제 처방을 해서 그렇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